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48번입니다. 짐작과는 다른 일들이라는 홍은전 작가 인권동물권 행기록 활동가님의 한겨레신문 2021년 6월 1일에 실린 칼럼입니다. 네, 우리가 제목을 본다면 짐작했던 것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면 놀랍겠네요. 놀라움, 뭔가 좀 신기하고 뭔가 좀 새로운 인 거잖아요. 새로운 일이잖아요. 짐작이라는 거는 예상한 거잖아요.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펼쳐지면 와, 놀랍고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예상을 하지만 예상에서 벗어나는 뭔가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거에 대해서 홍은전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실 건지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쌤이 먼저 좀 앞서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인데 요 안에 들어가야 할 말은 뭘까요? 상대적인 말로 정상인인가요? 정상인인가요? 아니면 비장애인인가요? 비장애인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 어느 때라도 장애 될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장애는 뭐가 정상이 아닌 거죠? 비정상인가요? 정상의 반대는 비정상이죠. 장애인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정상인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쓰지 맙시다. 그냥 비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인 거죠. 네. 아무런 그냥 동정심이나 연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상이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 즉 장애인 같은 분들에게 짐작을 합니다. 쌤이 작은 따옴표 한 거는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힘들었겠네, 많이 불편했겠다, 이런 짐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짐작은 아니죠. 섣부른 판단이나 편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짐작하지 말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손을 맞잡고 연대하자라는 얘기를 쌤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분도 홍은전 작가님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연대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애인분을 보면 짐작합니다. 짐작해요. 아이고 불편하셨겠네, 아이고 힘드셨겠네 라고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다른 일들이 펼쳐진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좀 얻으십시다. 그래서 4번 문장을 보니까 이건 본문에 있는 문장이에요. 자기 고통의 주체가 되어야만 기쁨도 희열도 선명하게 움켜쥘 수 있다. 타자가 되면,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면 그 기쁨은 온전한 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공부를 좋아해서 얻는 기쁨이라면 쌤은 박수 쳐줄 겁니다. 그런데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기대, 특히 이제 부모님의 기대로 점수를 잘 맞아서 기뻐한다면 그럼 과연 여러분의 기쁨일까요? 여러분이 만족시켜드린 부모님에 대한 기쁨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좋은 거든 슬픈 것이든 다 온전히 여러분 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여러분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네. 멋있죠? 자, 어휘는 3개만 살펴볼까요? 숙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엄숙하다.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진지한 거를 숙연하다라고 하고요. 덤덤하다. 특별한 감정에 동요 없이, 동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겠죠? 동요 없이니까. 흔들림 없이. 그냥 너무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그저 예사롭다라는 말은 평범하다. 평범한 하루. 평범하다로 쓸게요. 얼굴 표정의 변화도 없겠죠. 전무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3개 살펴봤고요. 내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나는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 장애인 운동 활동가라는 말은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 운동하는 것입니다. 인터뷰하고 있다. 최근에 만난 사람은 대구 진라라비. 이 말뜻 궁금하네요. 어떤 뜻일까요?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야학에, 야학은 장애인들이 대상이고 학생이고, 야학은 이제 정규 교육이 아니고 밤에, 그래서 밤야자예요. 밤에 이제 어느 사무실을 빌려서 한글 공부하고 구구단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안 받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게 인간적이죠. 의 교장 박명애이다. 이분이 대상이네요. 주인공이고요. 근사한 은빛 머리에 아름다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67살의 노장 활동가. 나이가 좀 드셨으니까 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활동가가 주어져 무대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나는 정말 사랑한다. 왜 그럴까요? 중증 장애인. 박명애 님이 중증 장애인이네. 그냥 장애인도 아니고 굉장히 활동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살며 싸운다는 것에 대해 박명애처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신가 봐요. 어느 날 집회에서 그는 말했다. 우리는 밥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많이 갈까봐 마음을 졸입니다. 왜냐면 혼자 화장실 가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투쟁하러 올 때면 며칠 전부터 물도 적게 먹고 밥도 적게 먹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나 물도 더 먹고 싶고 밥도 더 먹고 싶어지는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숙연해졌다. 좀 죄송하고 좀 미안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다른 몸을 가진 동지들, 다른 몸을 가진 동지다라는 말은 어딘가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투쟁이다. 그런 투쟁. 아주 원초적인 투쟁이잖아요. 물도 적게 먹고 밥도 적게 먹는 투쟁이잖아요. 짐작해 본 적도 없었다. 그렇죠. 일반인은 아마 비장애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장애인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을걸요? 어디 멀리 여행 갈 때 화장실 불편하면 물을 안 먹는 경우는 있어도 늘 그런 것들, 며칠 전부터 물을 안 먹거나 그러진 않죠. 이것도 짐작과는 다른 일들이겠죠? 이분에게는, 홍은전 작가님에게는. 명예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했다. 47살에 장애인 야학을 만나면서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고, 그럼 그때까지는 집안에만 있었죠? 53살에 세상과의 투쟁을 시작해 주로 이 운동, 장애인 운동이죠. 장애인 운동 맨 앞에서 싸워왔다. 어느 날 명예는 뜨거운 것을 삼키며 이렇게 외쳤다. 눈물을 삼켰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딸이 다칠까? 남에게 폐를 끼칠까? 내가 누군가의 등에 엎혀서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옷에 흙을 묻히더라도 세상 밖으로 기어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서만 보낸 세월이 한이 됩니다. 한스럽다는 거죠. 한이라는 건 여러분 단순하게 안타깝다 정도로 말할 수는 없어요. 쌤은 그냥 문학 설명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한은 깊은 슬픔이다. 분노, 연민 다 응어리가 응축된 응어리입니다. 응어리. 그냥 여러분들이 보세요. 밥을 먹고 배고픈데 밥을 안 줘요. 한이 생깁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날 수가 없대요. 한이 생깁니다.
뭐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해요. 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화가 난다로 설명 차원이 좀 달라요. 깊어요. 깊은 슬픔입니다. 지난날에 저처럼 망설여 세상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괜찮을까? 이런 것들 용기를 내라고 기어서라도 나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바뀐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은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에서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을 보는 시선도 감내하기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분들은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런 분들 보기가 어렵죠. 또 보면 힐끗힐끗 보잖아요. 왜 봅니까 도대체?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어떤 사회 어두운 면이잖아요. 이분들 마음이 얼마나 한이 되고 응어리가 있겠습니까? 사회 어느 곳에서 이렇게 이런 응어리가 있으면 사회가 해피하지 못하죠. 밝지 못하죠. 이분들과 함께 손을 내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살아야죠. 다 같이. 네. 나는 궁금했다. 이렇게 생생한 감정과 커다란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47년 동안 방 안에서만 살 수 있었을까? 그건 대체 무슨 뜻일까? 제목 나오네요. 짐작과 달리네요. 명예는 그 시간에 아주 덤덤하게 말했다. 감정의 동요 없이 그저 예사롭게 말했다. 나는 그냥 학교에 안 가는가 보다 했어요. 심심하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죠. 집 안에서의 삶에도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났다. 명예는 같은 종교를 가진 남편을 만나 30살에 결혼했고 2아이를 낳았다. 텔레비전만 보며 살았을 거라는 나의 짐작이 결정적으로 빗나간 거. 이것도 다른 거네요. 그의 집 책장에 꽂힌 앨범을 열었을 때였다. 인터뷰 한다니까 인터뷰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때 앨범도 봤나 봐요. 젊은 명예는 67살이니까 지금 할머니잖아, 할머니. 그 시대를 산 평범한 부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설악산, 해운대 같은 곳을 다녔고 남편은 그 특별한 날들은 빠짐없이 기록해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죠.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는 전마다 시절 한 30년쯤 전이니까 30살이니까 37년, 지금 37년이잖아. 7년이면 언제야? 80년대 초니까 1980년대 초니까 거의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지. 이렇게 큰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전국을 다 다녔다는 거는 남편의 비범한 사랑이다 처럼 보였다. 대단한 남편이란 얘기지. 앨범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연신 호들갑스럽게 놀라는 나르은 명예가 말했다. 그건 남편의 의지였지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너의 짐작처럼 그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는 티였다. 그랬겠죠. 정말로 명예씨가 원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 사실 속 젊은 명예에겐 명예에게 하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 같았다. 그 무언가가 뭘까요? 열정? 삶에 대한? 세상 바꿀 거라는 희망? 야학하면서 느꼈던 생동감? 그게 아니었겠죠. 그냥 위축되고 여행지를 가서도 다 쳐다보는 그런 시선도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어딘가 좀 주눅들고 눈빛은 좀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쌤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는 학교에 가지 말고 엄마랑 놀자 하던 말을 그냥 받아들였던 것처럼 나중에 이 문장은 좀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이 문장은. 왜냐하면 자식이 장애인데 보통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부모가 책임지잖아. 근데 부모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책임져. 그래서 같이 가자, 죽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모 입장에서도 가슴 찢어지는 얘기고, 이 얘기를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랬겠죠. 그것도 자식 입장에서도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더 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러 가자 했던 남편의 말도 어쩌면 명예에게는 그저 따라야 할 무엇. 미안합니다. 몰랐다. 여기서는 주체는 아니죠. 주체적 결정은 아닙니다. 결정은 아니다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명예가 말하는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명예의 인생은 오직 야학을 만나던 47에 시작되는 것이다. 47살에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엔 놀라운 생기와 빛깔이 부여되었다. 빛깔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야학 이야기만 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라며 그가 너무너무를 남발했다. 계속 말했다 하는 것이죠. 너무도 부사인데 너무너무는 부사가 2번이나 들어간 거잖아. 아무리 부사가 겹쳐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좀 그랬죠. 너무했죠. 20살 남짓한 교사들이 보통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야학 선생님입니다. 쌤도 할 뻔했는데 쌤은 야학은 아니고 청소년 쉼터에서 이제 과외교사로 일했어요.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영어 선생으로 일했습니다. 그 선생이기 전에 영어 선생이었어요. 선생님 영어 좀 했습니다. 쌤 옛날에 서투른 솜씨로 매일 해주는 밥도 너무 맛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던 자신이 손이 불편한 누군가에게 밥을 써먹여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는 것도 너무 좋았다.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건 일상이 열렸다는 뜻이고 그건 다름 아닌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일인지도 모른다. 억울한 것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 삶, 47살 이전의 삶이겠죠? 얼마나 억울한지 가슴을 치며 증언할 때 무대 위에 그도 울고 무대 사람들도 함께 울었다. 명예는 말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말을 할 수 있어서 투쟁장에 있던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여기 이 문장 기억합시다. 자기 고통의 주체가 되어야만 기쁨도 희열도 선명하게 움켜쥘 수 있다. 고 명예의 삶이 말하는 것 같다. 그런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러 가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더 많은 일상을 원한다. 고 외치며 아스팔트 바닥을 맨몸으로 기어가는 투쟁을 벌이고 노숙을 하고 밥을 굶고 오줌을 참는다.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짐작과 다르고 짐작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해서 아주 세밀해서 고유하게 근사하다. 명예씨의 삶도 복잡하고 미묘하고 고유하게 근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멋진 글이죠, 여러분들. 이 작가님의 글은 되게 울림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난번에 그 칼럼에서 사설 칼럼에서 탈시설, 코트 격리, 장애인 시설,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들만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시설 통째로 그냥 격리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확진율이 더 높아졌다고 그랬었지요. 탈시설을 추구하고 장애인 인권, 그래서 구분 짓지 말고 일상에서 함께하자, 우리의 이웃으로 그냥 같이 살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매일 사설 48번 짐작과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공감해 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막상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걸음만 더 옆으로, 한 번만 더 시선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홍은정 작가님의 사설칼럼 48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